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위대한 작품을 남긴 뛰어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정밀한 묘사와 도면까지 그린 3000장의 기록을 남겼어. 그 가운데에는 놀라운 상상의 기록이 있으니 바로 전쟁을 위한 기계들. 거북이처럼 생겼지만 기어로 작동되고 바퀴를 돌리며 추진력을 얻는 기갑 전차. 삼각형 판에 구식 총 11개를 장치해 총 전체를 돌리면 발사되는 자동 기관총. 하늘을 날고 싶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꿈을 담은 하늘을 나는 기계. 이건 오늘날의 비행기랄까? 하지만 전쟁터에서까지 쓰이게 될지 그땐 몰랐을걸? 그리고 마치 중력의 존재를 알고 그린 듯 높은 곳에서 도약해 안전하게 땅에 내릴 수 있는 낙하산 같은 장치. 바다에서의 전투를 대비해 물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잠수복까지.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던 다빈치가 남긴 무기도면을 해석한 현대인의 결론은 다빈치가 물리학의 법칙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힘, 질량, 관성, 가속운동, 등속운동 등을 직관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대체 무기와 물리학이 무슨 상관이냐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무기의 발명은 물리학에 기초하고 있어. 투석기에 숨어있는 지렛대 원리, 발시 위의 에너지 보존 법칙, 화살이 날아갈 때의 가속도, 총알, 대포의 포물선이 보여주는 중력 등등등. 물론 현대의 무기도 물리학의 빚을 지고 있지. 물리학과 무기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기, 원자폭탄을 알고 있니? 때론 인류를 위협하고 때론 인류를 지키는 무기들. 현대 무기 속에 숨어있는 물리학 원리는 무엇일까? 네, 안녕하세요. 막 튜닝된 무기들을 보면 그냥 그게 신기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기사들도 계속 그쪽으로 쓰게 되고, 쓰다 보면 소위 덕업일체라고 하잖아요. 일과 취미가 맞물리는. 빵야.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크기는 이제 70cm 지름에 3m 길이의 이제 원자폭탄이었고, 무게는 4톤 정도가 됐었는데요. 580m 상공에서 공중 폭발됐습니다. 그 밑에 있던 1.2km 반경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처음 폭발로 당시 살고 있던 34만 명 중에 17만 명이 바로 직사했고, 그 다음 이후 12월까지 이제 그 사람은 또 방사능 후유증으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네. 사람이 만든 무기 중에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수를 죽인 무기는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원자폭탄의 물리학의 원리는 간단히 말해서 딱 MC 스퀘어입니다. 원자폭탄은 흔히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과학책에 3원씩은 보는 E는 mc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C가 이제 빛의 속도고 M이 질량인데 E가 에너지고요. 빛의 속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에서 가장 빠른 거잖아요. 가장 빠른 건데 그 속도의 제곱이 붙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들으면 무거운 속성이 있죠. 질량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질량이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실에서 거의 이제 느끼기가 힘든데 그거를 처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 분열 현상이거든요. 어떤 무거운 원자 핵이 무게로 쪼개지면서 원래 더하면 무게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질량 차이가 생겨요. 우라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플루토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무거운 원소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쪼개지면서 약간의 무게 차이가 생기고 질량 차이가 생기고 이 질량이 바로 거대한 에너지가 돼가지고 폭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걸프전은 사실상 현대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초로 스텔스 전투기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군요. 스텔스 공격기가 사용된 그런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나이트호크의 별명이
액체도 까만색으로 해서 아마 밤에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눈에도 안 보이는 비행기가 밤에 날아와서 혼자 부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라크군에서 환장을 노리신 거죠. 이렇게 다 대공포가 파괴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군 공군의 주력기들이 와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면은 대공포가 없으니까 너무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사일은 한 발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한 발로 적재적소를 공격하다 보니까 미군은 하나도 손해가 없고 적군만, 이라크군만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림이라고 이제 형상을 본따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모양은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전방에서 날아오는 레이더를 이상한 쪽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텔스기는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인데 진짜 무서워요. 제가 군대를 그 공군 관제장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레이더로 진짜 관제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 그 방금 말씀하신 F117이 왔어요. F117이 왔는데 중간에 이제 훈련을 위해서 내가 스텔스 공군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듣고 있죠. 그 얘기를. 그래, 해라. 이랬더니 정말로 레이더상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얘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러 내는 식별 기호가 있는데 식별 기호만 혼자 레이저 흔적이 없는 상공에서 식별 기호만 떠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만 끄면 스위치만 끄면 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무서움이구나 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얘들이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서 강한 전파를 쏘는 거예요. 쏘면은 저는 그 레이더 앞에도 가봤는데 정말로 이 피부에 느껴져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와요. 웅웅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피부가 막 이렇게 온몸에 털이 건조서는 것처럼 쫙 밀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한 전파를 쏘는 건데 공중을 나갔다가 항공기 지나가면 부딪혀서 다시 돌아온 흔적만 보면은 여기 뭔가 물체가 있겠구나 하고 아는 게 레이더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사를 안 시키고 이 전파를 그냥 흡수해버리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조금씩 아주 굉장히 반사가 적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실제로 레이더에서는 받는 전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뚫고 가버린 줄 알거든요. 전파를 이용한 탐지 및 거리 측정. Radio Detection and Ranging. 그 이름 레이더. 어두운 곳을 나는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해 그 반사음으로 부딪히지 않고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힌트를 얻어 개발했지. 레이더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 레이더 안테나에서 전파를 쏘고 그 전파가 목표인 물체가 부딪혀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 시간차를 계산해서 그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반사되어 돌아온 전파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측정해 고정된 물체인지 움직이는 물체인지, 움직인다면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아는 거야. 레이더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에 의해 최초로 전쟁에서 쓰였는데 그 이후 항해, 항공관제, 기상관제 등에 쓰이고 있어. 지금도 우주 개발이나 원격 탐사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뭐 칸다하르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은 RQ-170이라는 무인 정찰기가 있어요. 칸다하르의 악마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는 칸다하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근데 여기 상공을 막 마음대로 누볐으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고, 악마라는 말은 아무래도 레이더에도 보이지도 않고 고고도를 나니까, 고고도라 그러면 이제 거의 대륙권 위 10km 상공 정도를 나는 비행기인 건데요. 눈에도 안 보이고 드론이 등장하면서 현대전이 점점 컴퓨터 게임과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그냥 전쟁터 나갈 거 없이 그냥 기지에 가서 조이스틱 앞에 앉고 모니터를 보면서 조종을 하다가 퇴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찰할 때도 적의 상공을 날아야 되는데 목숨의 위협이나 그런 부담 없이 무인기 조종하면서 적진의 동태를 살필 수 있고, 드론이란 말은 사실 벌 중에 수퍼를 지칭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인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좀 변형이 돼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구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내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얼마큼 가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가가지고선 뭐 촬영을 해라 이런 명령만 입력시킨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GPS 장비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이제 지형을 보면서 다니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미래에서 쓸 무기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것 중에는 레일건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네, 트랜스포머 2에 보면은 이제 거대 합체 로봇 데바스테이터를 일격에 파괴하는 무기로 등장하는데요. 레일건의 원리는 뜻밖에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CG 가능할까요? 네, 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가운데 있고 가운데 있는 총알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럼 이제 FBI가 있는데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 방향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힘이 앞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힘으로 인해서 이제 총알이 전방으로 발사가 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사실은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하는 실험실에서 갑자기 레일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뭐 쇠 파편이 갑자기 발사되면서 이제 아니 이게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지 찾다 보니까 레일건의 원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파편이 뭐 벽을 뚫고 40m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자기부상 열차에서 이제 레일건이 나온 거죠. 어쩌다 보니 제가 참 무기랑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게 되었는데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네. 무기의 발달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궁극적인 이상형이라면은 전쟁이 없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무기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다들 전쟁을 하지 않고 화합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순진한 생각 중에 하나가 과학이 또는 과학 기술이 그 가치 중립적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과학은 결국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뭐 성향, 그다음에 목적, 그거를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든 국가의 그 의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과학자는 언제나 자신이 연구하는 그 과학의 결과물들이 또는 기술의 결과물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거를 과학을 사용할 대다수의 사람들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합의를 통해서 또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하거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에 관련된 과학도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믿습니다.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비밀리에 진행된 미국, 영국, 캐나다가 참여한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 맨해튼 프로젝트. 그 시작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에게 보낸 아인슈타인의 편지 한 통이었다. 나치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간곡한 부탁이 담긴 편지였다. 그리고 원자폭탄은 만들어졌다. 이는 MC 제곱.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하여 마침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히로시마 사망자 13만 5천여 명, 나가사키 사망자 6만 4천여 명, 그리고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인원 가운데 62명 사망, 3,879명 중경상 및 장애. 훗날 아인슈타인은 내 인생에 있어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후회했다. 그것은 바로 천재 물리학자의 깊은 슬픔이 담긴 후회였다. 미래 인류의 숙제는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뇌 만들기. 그러나 문제가 있으니 과연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야. 사실 고대부터 인류는 뇌를 연구해왔지. 미라를 만들었던 고대 이집트의 기원전 1700년 전의 기록에도 뇌의 손상이나 치료법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몸에서 신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심지어 지능도 신장에 있다며 뇌는 그저 피를 식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남겼지. 로마 시대에도 원숭이의 뇌를 해부해서 사람의 뇌는 어떨지 밝혀내려고 노력했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건
르네상스 시대부터라 할 수 있어. 인체 해부를 자주 할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뇌 해부도를 만들 수 있었거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뇌의 해부 그림을 남겼지. 이렇게 뇌를 해부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뇌의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반대로 알면 알수록 뇌의 신비에 놀라게 되었어.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움직이는지 답을 알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좀 더 세밀한 뇌지도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어.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이야. 뇌 신경세포에 다양한 형광색소를 넣어서 알록달록 빛나는 신경세포들 하나하나를 광학 현미경으로 추적한다던가 첨단 영상장비인 fMRI, 펫 등으로 사람의 뇌를 촬영해 뇌의 움직임을 밝히고 있지. 최근에 놀라운 연구도 있으니 바로 3D 뇌지도 만들기 연구. 사람의 뇌를 7,400개의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3차원 디지털 뇌 모형을 완성했어. 놀라운 인간의 뇌. 과연 우리는 그 비밀을 얼마나 풀었을까? 전에는 뇌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뇌 하면 분홍색 덩어리, 그 속의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까봐야 하는 거거든요. 쪼개봐야 알고. 하지만 내가 죽었는데 누가 내 뇌를 그렇게 갈라본다 이러면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잔인한 얘기인데 독일의 한 여성한테 뇌를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뇌를 손상이 가면 안 되니까 포르말린 용액에다가 오랫동안 보관을 했어요. 이제 포르말린 용액은 표본 보통 저장할 때 쓰는 용액인데 방부 효과가 뛰어나서 그런 장기가 안 썼거든요.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가 무르익었고 이제는 좀 뇌를 가지고 좀 썰어봐야겠다. 하나 점이 있는 거죠. 이제 옛날에 포 뜨듯이 20 마이크로미터면은 1 마이크로미터가 1ml를 1000분의 1로 자른 거거든요. 그럼 머리카락보다 얇게 점인 거죠, 이걸. 저도 실제로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얇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비쳐 보이지 않을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머리를 관통당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성격만 바뀌고 이런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한 끗 차이로 뭐가 바뀌기 때문에 얇게 얼마나 섬세한 그 해상도로 뇌의 모양을 갖고 있느냐가 앞으로 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기계를 이용해서 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학문이 뇌공학이고요. 더 쉽게는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CPU, 그런 중앙 처리 장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뇌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뇌라고 하면은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기계를 인공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인공뇌가 등장하는 영화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그런 영화는 사실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한 영화라고 하면은 그 작년에 개봉했던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영화는 뭔가 인간의 어떤 지능을 모방한 그런 기계가 등장을 하거든요. 주인공이 그 기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Once online, its analytical power will be greater tha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How will you know who you're dealing with? 거기서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근데 많은 어떤 CPU들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가 인공뇌고요. 그 인공뇌 안에 그 주인공의 뇌에 있는 어떤 생각을 업로드를 하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허를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영화 속에서는 프로그램에만 나와요. The woman that I've been seeing, Samantha, she's an operating system. I want to learn everything about everything. I want to...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거든요. 주인공한테. 그러면은 그 정보를 수집해서 실제로 처리해주는 중앙 컴퓨터가 있을 텐데 그 컴퓨터가 인공 뇌가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인간의 뇌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뇌를 최대한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만 모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간의 지능을 따라오는 인공 뇌를 만드는 건 아직까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 연구가 어려운 게 뇌는 한 번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로 따지면은 뇌세포 한 개가 그러니까 뇌에 있는 신경세포죠. 뇌세포 한 개가 다른 뇌세포 10,000개랑 연결이 돼 있어서 안에서 정말 그물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와 기계의 뇌가 성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그렇게 이제 복잡한 사고를 하면서도 인간이 이 뇌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20와트밖에 안 됩니다. 20와트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60cm 정도 길이의 형광등을 켜는데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60cm짜리 형광등을 켜는데 필요한 에너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사고를 하고 아주 뛰어난 놀라운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 뇌에 있는 뉴런하고 동일한 개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동일한 개수의 어떤 그 CPU 코어를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2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와트짜리 형광등 10만 개를 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각 능력을 아직까지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사람의 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먼저 뇌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대뇌.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감정과 기억 등을 맡고 있어. 특히 인간의 뇌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크고 표면에 주름이 많지. 머리 뒤쪽에 있는 손에는 150g 정도로 작고 표면에 있는 자잘한 주름이 있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몸의 근육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지. 뇌줄기는 뇌에서 대뇌와 사이뇌,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대뇌와 척추 사이를 연결하고 있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동 기능을 조절해. 이 밖에도 잠, 갈증, 식욕,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로 구성된 사이뇌와 시각과 청각, 신경이 지나가는 중각뇌, 호흡과 심장박동, 소화 등을 조절하는 숨뇌, 중각뇌와 숨뇌, 소뇌를 다리처럼 연결하는 다리뇌로 이루어져 있어. 겨우 몸무게의 2%를 차지할 뿐이지만 정말 정교하고 세밀한 인간의 뇌. 작은 우주가 분리만 하지 않니? 인공뇌를 어디로 쓸 거냐, 어떤 역할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인공뇌의 역할은 굉장히 달라져요. 만약에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다리 근육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뼈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뇌에서 신호를 제대로 안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은 뇌에서 신호를 제대로 보내주기 시작하면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인공뇌의 역할이 걷게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인공뇌를 직접 배양을 해서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물론 동물 세포로 기억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인공뇌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대신 하는 거를 시도를 하기도 하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뇌에 손상된 부위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위해서 인공뇌를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질환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치매 걸리면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이 10년 동안에 다양한 이제 새로운 뇌를 어떤 영상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뇌의 활동 같은 거를 아주 빠른 시간에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상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어쩌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치매를 뭐 일상적으로 아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년 이상의 인구가 술렁이는 소리가. 1, 2, 3, 4. 이제 더 나가서 한참 발전을 해서 인공뇌가 정말 사람에게 적용이 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의문은 있어요. 만약에 뭐 뇌사 상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신체의 모든 기능은 멀쩡한데 뇌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럼 인공뇌로 딱 갈아 끼워요. 그럼 멀쩡히 작동할 수 있는데 이걸 과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공상과학 영화들 보면은 기억력도 뭐 좀 메모리 칩처럼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해서 저장해주고 이랬는데 과연 그게 정서적으로 혹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그걸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물음표가 될 것 같아요. 그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영화로 개봉하기도 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앨런 튜링이라는 그 분이 만든 테스트인데요. 기계인지 사람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테스트인데요. 지금까지 이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이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한 기계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꿈 이제는 현실이 됩니다. 사람인 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는요. 이게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인간인지 기계인지를 판별하는 테스트인데 인간으로 판별이 된 거예요. 이 기계인데. 그렇죠? 그 SF 영화가 얘기했던 그 미래에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훨씬 더 빠른 미래에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가져오게 될 그런 미래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어떤 인공지능의 그런 수준을 고려를 해봤을 때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뇌를 정복하는 국가가 21세기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미지의 대륙을 향해 바다로 나가던 대항해 시대. 탐험가들이 지도를 그렸듯이 오늘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뇌의 신비를 풀기 위해 수많은 지도를 그리고 있다. 그 어떤 소프트웨어로도 풀 수 없고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인류의 산물이며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게 하는 인간의 뇌. 우리는 언제쯤 뇌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Religion tries to go and explain it, but when science finds the answer, it'll be perfect and beautiful. 생각으로 멀리 있는 아바타를 조종한다. 영화 같은 이야기를 과학으로 풀 수 있을까? 뇌파 연구라면 가능할지 몰라. 뇌파? 뇌에서 나오는 전기신호 뇌파를 말해. 우리 머리에는 약하지만 매 순간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 뇌파를 처음으로 찾아낸 건 1875년 영국의 생리학자 알 케이튼. 토끼, 원숭이의 뇌에서 나온 아주 약한 전기 활동을 기록했어. 사람의 뇌파를 처음으로 잡은 건 한스 베르거야. 한스 베르거는 뇌파의 형태를 최초로 보여줬는데 당시에는 꽤 위험한 실험이었던 이 실험에 자신의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지 뭐야. 21세기에 들어서며 뇌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파 연구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 2000년 미국의 니콜 앨리스 교수가 원숭이 뇌파로 로봇파를 움직인 것을 시작으로 2004년 미국에서는 브레인 게이트라는 뇌 컴퓨터 접속 장치를 만들었는데 사지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였대. 2012년엔 미국 브라운대 존 도노휴 교수팀이 드디어 사람 뇌파로 로봇파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어. 뇌파를 이용한 더 야심찬 계획도 있으니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는 뇌파를 이용한 통신을 연구하는 프로그램
사일런트 토크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만약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말을 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원격 전송하는 게 가능해진대. 사실 뇌파 연구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아. 뇌파로 조종하여 경주를 벌이는 자동차 게임이나 뇌파를 이용한 낚시, 골프, 사격 게임 등 여러 가지 게임이 이미 만들어졌거든. 그렇다면 뇌파 연구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을까? 뇌파가 뭐예요? 뇌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에서 나오는 신호인데요. 어렵나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아니요. 신호.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우리말로 좀 표현하기 웨이브 폼.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뇌 신경세포들이 있잖아요. 뇌 속에. 신경세포요? 예. 그러니까 뇌가 활동을 할 때 이런 신경세포들에서 전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전류요? 예, 전류가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요. 머릿속에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해요. 전기가. 뇌 속에서요. 그러니까 그 전기가 사람 몸은 도체잖아요. 전류를 흘리거든요. 우리 몸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에 감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전류를 흘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류가 사람 머리 속을 이렇게 타고 흘러가다가 그 머리 표면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전이차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런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해주세요. 얘가 활동을 하면 그러면 머릿속에서 아주 미세한 전류가 발생을 해요. 보통 몇 마이크로볼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십 마이크로볼트 정도의 전류가 발생을 하고요. 전기가 발생을 하고요. 그게 이제 머릿속을 이렇게 흘러가다가 머리 표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측정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표면에. 그러니까 전극이라는 금속을 머리 표면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뇌파입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장비 부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마에서 발생을 하는 뇌파가 여기서 이제 측정이 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우리의 심신 안정도를 측정을 해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면은 여기 등장하는 아기가 웃는 이제 표정을 짓게 되고요. 제가 좀 긴장을 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상태면은 아기가 이제 우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사용자가 계속해서 보면서 좀 더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라서 지금 울고 있는 상태고요. 왜 마음이 불편하세요, 교수님?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이제 30초간 이렇게 음악하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눈을 감습니다. 아주 편하게 눈을 감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울고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집중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팬더가 장풍을 모아가지고 장풍을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집중력 레벨이 여기 있는 요거를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장풍이 발사가 되는 거고요. 통과 못했네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갔습니다. 지금 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좀 이것도 긴장돼서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뇌파 측정 기기는요,
지금 여기 뒷면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극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이 전극들이 이제 피부에 닿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전극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눈 깜빡임이라든가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전극들이거든요. 기준 전극이라고 해서 우리가 뇌에서 어떤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을 하려면은 전극 2개 이상의 사이에 어떤 전압 차이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전극들이 또 더 붙어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뇌파도 전기 신호를 나타낼 텐데 그 전기 신호의 좀 속도라고 할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신호를 보내느냐, 느리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좀 나눌 수는 있긴 해요. 우리가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흔히 이제 감마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활동적인 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당 한 30번 정도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정도의 속도고요. 이 파는 굉장히 흥분해 있거나 활동적일 때 보통 나타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덜 활동적이지만 역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보통 베타파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활동 중이지만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내는 것을 알파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면파가 되는데 흔히 이제 서파 수면파라고 하는 느림파 수면파라고 하는 그런 세타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잠들려고 할 때 잠드는 과정에 있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파장이고요. 이거보다 더 느린 파장은 이제 수면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천천히 나타나는 파장이에요. 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우리의 뇌.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도 불러. 뉴런은 그리스어의 밧줄 또는 끈을 뜻하는 말로 그 말처럼 온몸의 기관들과 뇌를 연결하고 있어. 신경세포는 대개 세포체와 가지돌기, 축삭돌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체는 핵에 있는 신경세포의 중심이고 가지돌기는 세포체에서 사방으로 펼쳐져 다른 신경세포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는 기능을 해. 축삭돌기는 가지돌기에서 받은 신호를 전기 신호를 이용해 끝까지 전달해서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해. 시냅스란 신경과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는 곳으로 축삭돌기 끝부분과 다음 신경세포의 가지돌기가 맞닿아 만들어지지만 완전히 붙어있지 않고 미세하게 벌어져 있지. 그래서 신경이 받은 자극은 전기 신호의 형태로 신경세포를 흐르다가 축삭돌기 끝에서 화학물질로 바뀌고 다음 신경세포의 가지돌기가 그 물질을 받아서 신호가 끊어지지 않게 다시 전기 신호를 만들어. 이렇게 신경세포가 서로서로 연결될 때 뇌파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 그런 뇌파들을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같은 거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뇌파를 이제 사지마비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뇌파를 이용해서 외부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돼 있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하는 데도 뇌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예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뭐 우리말로 하면 뇌 컴퓨터 접속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뇌하고 컴퓨터하고를 접속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랑 컴퓨터를 연결한다? 네, 그러니까 뇌랑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거는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해독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컴퓨터상에 이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뇌파를 이용해서 로봇파를 이제 조정을 한다거나 이제 두개골을 열고 뇌 위에서 전극을 붙여가지고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면 실제 로봇파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람이 안 죽어요? 두개골이 열고 전극을 넣는. 네, 안 죽습니다. 네, 사람 머리를 열고 머리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길게 이제 바늘처럼 생긴 전극을 꽂고 그런 다음에 두개골을 다시 닫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월드컵이 개최가 됐었잖아요. 개막 식전 행사
때 시축이란 걸 하는데요. 사지가 마비된 어떤 소년이 머리에다 뇌파 기계를 착용을 하고 몸에는 이제 로봇 수트를 입고 그다음에 생각만으로 로봇 수트를 움직여가지고 공을 차서 시축을 했었거든요. 진짜 공을 찼어요? 네, 찼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사실 재밌게도 월드컵 저도 그거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요. 시축을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방송 카메라가 시축하는 곳을 안 비치고 운동장 가운데 부분을 비춰가지고 시축하는 게 전 세계 방송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 프로젝트 하나를 하기 위해서 무려 1,4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송 카메라가 엉뚱한 곳을 비치는 바람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는 못했죠. 사실 뇌파만 가지고 그런 아바타를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로봇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굳이 뇌파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는 없거든요. 뇌파가 어디에 사용되면 좋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외부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사지마비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예, 아니요 정도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생활하는데 크게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예, 아니요 이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뇌파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 그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온몸이 마비되어 갔지만 두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신호를 보내 컴퓨터의 문자를 선택해 책을 썼던 위대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 심각한 울게릭병을 앓고 있는 그는 세상에 나아갈 길을 찾고 있다. 뇌파를 탐험하는 과학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표현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지구의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지금 과학은 기적을 만들고 있다. Comforting to know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Religion tries to go and explain it, but when science finds the answer, it'll be 지구 지름의 110배, 지구 부피의 130만 배,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하는 별, 지구 모든 생명체에게 어머니와 같은 별, 태양. 태양 표면에 검은 점이 있으니 이름하여 흑점. 점이라고는 하지만 1947년에 발견된 흑점은 지구가 약 100개나 들어갈 정도였지. 그런데 왜 흑점이라고 불리냐고? 태양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5,500도씨인데 태양의 다른 표면과 비교해서 약 4,000도씨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인다 하여 흑점이야. 이 흑점을 최초로 관측한 사람은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 망원경을 이용해 최초로 흑점을 발견했어. 그 뒤 과학자들은 태양 흑점을 관측해가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태양의 월 평균 흑점 수가 11년을 주기로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반복한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계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사실, 이른바 흑점 공포. 태양 흑점이 폭발할 때 생기는 강력한 에너지들이 지구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었어. 그리고 그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으니 1989년 캐나다 퀘벡 전체 9시간 정전, 1994년 1월 20일 일본 위성 고장,
2003년 미국, 일본 통신 두절 및 실종. 2014년 태평양 국가 통신 장애 경고. 태양 흑점.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 분명히 흑점이 많아야 되는 때인데 너무 적다. 이게 혹시나 만에 하나 200년, 300년 전처럼 소빙하기로 가는 전조가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들 주목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걱정할 일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소빙하기는 굉장히 역사에서도 과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 주제거든요. 그 17세기 말 18세기 초 정도 되면은 그때 마찬가지로 흑점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희한하게도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왕조가 교체된 시기도 대충 그때 많이 있었고요. 전쟁이 뭐나 여러 가지 다툼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가 뭐 농사도 잘 안 됐고 해가지고 기온이 많이 낮았던 시기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빙하기라고 부르는데 이때하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흑점 수가 적었던 때하고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흑점은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검은 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사실은 태양 표면에 얼룩 보이는 얼룩 혹은 반점, 조그만 점인데 요거는 정확하게는 태양 표면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 태양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 우리는 빛만 보니까 빛하고 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건 태양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고요. 태양의 나머지 거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우리 자석 있잖아요. 그 뭐 초등학교 시간에 많이 배우는 자석하고 철가루 놓고선 하는 그 자석 하면은 자기력선이라고 해가지고선 쭉 모양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태양은 거대한 자석이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에요. 이 자석이 태양 표면에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수시로 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지형 중에서 자기력선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 자기력성이 자기끼리 막 움직이면서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안으로 가라앉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태양의 무늬를 그리게 됩니다. 그 무늬가 바로 흑점이에요. 예전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기록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부터 남아있어요. 서양에서는 1610년대 정도에 이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관측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갈릴레이는 본인이 만든 망원경으로 흑점을 관측을 해서 그것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이제 야사 같은 것도 좀 전해지는데 그렇게 이제 서양은 한 17세기나 들어서야 흑점 관측을 시작을 했고 반면에 동양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아있어요, 기록이. 640년쯤에 태양에서 약간 검은색 세발 달린 까마귀가 보인다라든가 이런 설화처럼 남아있고 정확한 기록은 고려시대 때 남아있어요. 흑점이 실제로 나타났다 사라졌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기록이 관측이 정확하다고 보는 이유는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패턴을 기록하면 정확하게 11년 주기가 나와요. 11년 주기요? 네, 11년 주기가. 흑점이 11년 주기로 계속 현대에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기록에서 이미 이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되게 데이터가 얼마나 누적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태양도 흑점을 관측한 이래부터 계속 어느 땐 많고 어느 땐 적고 관측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년 주기가 딱 나왔던 거죠. 탐사선을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태양에. 태양에 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태양에 실제로 근데 태양에 꽤 가까이 다가가려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 물론 그 탐사선을 보내는 거고요.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으로 향한 탐사선들. 1959년 파이어니어 5호를 시작으로 익스플로러 49호, 헬리오스 1, 2호, IS-22 3호, 솔라맥스, 6호, 율리시스, 소호, 스테레오 AB, SDO 등이 태양 정보를 지구로 전송했고 지금도 전송 중이야.
그중 유럽과 미국이 공동으로 띄운 소호가 보는 사진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었지. 소호는 태양 내부 구조, 코로나, 태양풍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태양권에 관련된 자료를 탐사한 첫 탐사선이었는데 2003년 1월 소호가 촬영한 태양 사진 몇 장에서 UFO나 외계인의 우주선이 촬영되었다고 시끌벅적이었어. 그 뒤 2010년 미국은 소호를 대신할 탐사선 SDO를 발사했어. SDO는 4개의 망원경으로 태양의 8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모으고 있어. 또 매일 57,600장의 정밀한 태양 이미지를 말하자면 36초마다 CD 한 장 분량의 데이터를 지금도 지구로 보내고 있지. 여기서 잠깐 SDO가 보내온 1억 번째 태양 사진 한 컷을 함께 볼까? 이번에 나사에서 그 1억 번째 사진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을 많이 공개했어요. 1억 번째 사진 혹은 이 SDO가 찍은 다양한 파장대의 태양 사진을 피자처럼 이렇게 배열을 했다든가 태양의 어떤 그 물질의 흐름이 수염난 할아버지 얼굴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사실 일반인들은 예쁘다. 아, 얘네가 이렇게 좀 복잡하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외선 영역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도 자외선의 흐름을 본다든가 혹은 이 자외선이 얼마나 멀리 퍼진다든가 이런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있죠. 이 태양 관측 위성들은 보통 위성들하고는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은 위성이 항상 같은 고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 주변을 돌게 하면은 지구에서 수신이 닿지 않는 위치가 오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위치가 지구, 태양, 위성 이렇게 되면은 그 아까운 시간 동안에 위성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니까 반대로 지구 주변을 돌게 하면은 태양, 지구, 위성 이 순서가 되면은 위성이 정작 태양을 관측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낸 게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서 교묘하게 중력이 딱 평형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라그랑주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그랑주 점에다가 태양 관측 위성을 놓고 있어요. 이 위치는 태양의 온도나 이런 건 크게 영향은 받지 않아요. 그만큼 태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지구랑 좀 더 가까운 위치. 이 위치에서 항상 고정돼서 이제 태양을 매번 24시간 바라보고 있고요. 좀 재밌는 위성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태양을 관측하러 갔다가 엉뚱한 데 가서 잃어버리게 된 위성이 있어요. 이제 그게 IS-235라는 위성인데 그러다 2008년에 정말 우연히 신호를 잡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심지어 애가 멀쩡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산을 해봤더니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고 실제로 계산으로도 됐고 그래서 이제 모금이 필요했던 거죠. 이미 IS-2는 종료가 된 프로젝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은 안 나왔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제 모금을 시작을 해서 3개월 만에 목표를 완전히 달성을 했어요. 이게. 그 정도로 센세이셔널하고 이슈가 됐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까지는 굉장히 작동을 잘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막상 딱 질소가스를 작동을 시키려고 했더니 안 된 거죠, 얘가.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지상에서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구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주 날씨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태양의 그 어떤 격렬한 활동에 의해서 지구에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우주 날씨 예보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쓰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주 날씨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위성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상공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한 수백 배 정도 많은 개수의 위성이 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군용 위성들은 그거보다 훨씬 정확한 해상도로 이미 지상을 찍고 있어요. 그런 위성들이 만약에 우주 날씨를 예측을 못해서 망가진다. 그러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군 작전을 하시는 분들은 우주 날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연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언제 발생한 태양 폭발이 몇 분 후 혹은 며칠 후 몇 시간 후에 어느 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을 하면은 언제 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이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디 도착할 것이다 라고 좀 더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당장 우리한테 재산상의 또는 뭐 여러 가지 활동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흑점이 많을 때 그 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흑점을 또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2013년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는 태양 흑점 연구를 느린 연구라 불렀다. 1700년대와 별다를 것 없는 망원경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묵묵히 흑점을 관측하며 결과를 보내오기 때문이었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성과에 매달리는 21세기 빠른 과학의 시대. 여전히 과학자들은 400년 전 갈릴레이가 그랬던 것처럼 길고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태양의 흑점 지도를 완성하고 있다. Comforting to know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Religion tries to go and explain it, but when science finds the end. 그리스어로 도가리 중국어로 예. 영어로는 moon. 그 이름 달. 나이 약 46억 년. 지구의 약 4분의 1 크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약 900배인 38만 4,400km. 공기 없음. 그래서 햇빛을 받는 곳 온도는 130도씨 이상이지만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영하 180도씨 이하.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덕분에 달에서 몸무게를 재면 지구에서의 6분의 1이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27일 7시간 43분. 지구 주위를 도는 평균 속도는 시속 3,700km.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바닷물을 끌어당겨 밀물과 썰물을 생기게 하고 태양, 달, 지구 일직선으로 위치하는 순간엔 달이 태양빛을 가리는 일식이 일어나지.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오후 10시 56분 20초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왼발을 내딛었지. 인류가 최초로 달에 도착한 거야. 하지만 정작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으니 어젯밤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우리가 보는 것은 달의 앞면뿐. 우리는 달의 뒷면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사실. 왜 달의 뒷면을 보지 못하는 걸까? 과연 달의 뒷면엔 무엇이 있을까? 별빛이 내린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던데요. 달을 연구하면서 제일 좋은 건요, 제 아이한테 내가 연구하는 게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달 떴어, 다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는데요. 그건 마치 달이랑 지구가 실로 묶여 있는 것처럼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지구에 실로 연결된 달이 있으면 달이 지구가 도는 것과 똑같이 따라가면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항상 실이 묶여 있는 달의 그 앞면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달의 뒷면을 지구에서는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실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의 멀리 있는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물로 묶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로 묶여져 있지 않는데 중력이라는 실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중력이라는 실? 네. 중력이라는 건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잡아당기기만 하면 지구랑 달이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로 묶여져 있는 달이라는 공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실을 놓는 순간에 달이랑 공이 멀리 떨어져 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다가가는 힘과 돌아가는 힘 두 개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 거리를 실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균형을 잡고 있어요. 지구가 아무래도 달을 지구는 그냥 말 위로 가고 있고 달만 지구 바라기인 거죠, 그냥. 달이 항상 우리가 그 한쪽 면을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같은 면을 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약간씩 달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달 뒷면에서 한 5분의 1 좀 안 되게 지구에서 살짝 그 가장자리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뒷면의 가장자리 일부를 사람들이 보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촬영해가지고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어놨거든요. 보면은 정말 달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조금씩 보여줘요. 자기 모습을. 애가 막 타겠네요, 그걸.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돌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근데 이제 정확한 뒷모습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는데 달에 탐사선을 보낸 195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소련이 달에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 탐사선을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가 달 뒷면에 착륙은 하지 못했고요. 달 뒷면에 이렇게 돌아서 지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 뒤에서 달 뒷면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지구로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Oh, it's beautiful, Mike. It really is. Oh, geez, that's great. Is the lighting halfway decent?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이 발을 내리던 데는 달의 뒷면인가요, 앞면인가요? 달의 앞면이지요. 달의 앞면에 우주 비행사가 달의 앞면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달 뒤로 가면 나사와 달에 있는 우주 비행사 간에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도 들을 수가 없고 또 그 달 탐사선을 작동시키고 있는 기계들한테 어떤 명령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 뒷면에 우주 비행사 착륙한다. 그러면 태양빛도 비치지 않는 밤이었을 것이고요. 달 착륙선에서 내려서 걸어갔는데 가다가 길을 잃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에요. 달에 안 갔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조기가 펄럭이면 안 되는데 펄럭이고 있더라. 달엔 대기가 없으니까. 성조기가 펄럭인 이유는 성조기가 애초에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게 그 국기 안에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기를 꽂을 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또 왜 밤하늘에 별이 보여야 되는데 별이 하나도 없더라, 하늘에. 우리가 야경을 찍을 때는 밤하늘에 있는 별이 보이지 않듯이 달에서도 달 표면이 워낙 밝았기 때문에 그 사진에서 달 표면이 밝고 뒤에 있는 별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별은 사진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달에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천문학자니까요.
천문학자들이 그걸 믿는 이유는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거기다가 거울을 설치하고 왔어요. 일종의 반사경을 설치를 하고 와서 지구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 천문대와 달에 설치한 그 반사경 사이에 항상 레이저를 쏘아서 달 지구 간 거리를 계속 재고 있어요. 항상 측정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천문학자들로서는 당연히 달에 그 반사경을 설치하고 왔기 때문에 인류가 달에 간 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믿으셨어요, 교수님은? 전 처음부터 믿었죠. 사실이 아닐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주 기술의 뭐 발달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경쟁 관계였던 게 이제 미국하고 구소련이었는데 사실 미국의 아폴로 계획은 구소련한테 계속 뒤지던 미국의 회심의 그 일발이었거든요. 국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달에 가자 해가지고선 간 계획이었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짜였으면은 구소련이 가만 안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가짜라고 분명히 부정을 했을 텐데 뭐 그런 일이 없는 걸로 봐서 다들 맞긴 맞나 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얼마나 멀까? 이제부터 아주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줄게. 먼저 달을 향해 손을 뻗어봐. 그럼 손톱 하나로 달 전체를 가릴 수 있을 거야. 손톱의 너비는 대충 우리 팔 길이의 1%. 이것만으로 옛날 사람들은 달까지의 거리를 알아냈어. 어떻게? 기하학에서 제일 간단한 원리인 닮은꼴 삼각형 원리에 따르면 달의 지름과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비는 손톱 너비와 팔 길이의 비와 같아. 따라서 달의 지름 역시 달과 지구 사이 거리의 1%야. 여기에 에레토스테네스가 밝힌 달의 지름 3200km를 넣고 계산해 볼까? 달의 지름은 달과 지구 사이 거리의 1%니까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그 100배, 즉 32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야. 2000년 전 천문학자의 계산과 간단한 기하학 원리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풀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니? 달에는 어두운 부분과 약간 밝은 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두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는 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밝은 배경으로 보는 부분이 고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동양에서 과거에 우리가 토끼가 달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 바다고요. 그 토끼 주변에 있는 배경이 고원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토끼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양에서는 뭐 물 깃는 여인이라던가 다른 동물들을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바다는 진짜 바다예요? 바다는 실제로 바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그곳이 지대가 낮았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였을 뿐인데요. 용암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였지만 잘 이름 붙인 것 같아요. 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그 뒷면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달의 뒷면에는 바다가 없어요. 달의 뒷면에 바다가 없고 고원지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또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거죠. 왜 달의 앞면에만 바다가 있고 달의 뒷면에 왜 바다가 없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답은 몰라요? 답은 아직 없죠. 제가 알 거예요.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국제천문연맹이라고 부르는 IAU에서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지명들을 정리를 해서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터의 지형에는 예전 천문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천문학자들이나 아주 저명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크레이터는 뭐 티코 크레이터, 케플러 크레이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바다에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고요의 바다라던가 폭풍의 대양이라던가 그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죠. 2020년 내 달 궤도선 달에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력 발전을 기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어떠세요? 또 기대가 되고요. 기대가 되는데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과학자분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목표가 세웠다는 거는
성공하면 본전인데 성공 못하면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자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계세요. 너무 멋진 일이죠. 우리가 달에 탐사선 보낸다면 너무 멋진 일이죠. 하지만 섣불리 욕심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너무나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탐사선을 쏘는 기술만 자랑하기 위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탐사선이 가서 거기서 뭔가 달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껏 하지 못했던 무언가 재밌는 과학을 찾아내야죠. 그게 과학자들이 달 탐사 프로젝트에 제안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이 우리 지금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달은 우리 가장 가까운 천체라서 더 먼 우주 개발을 더 먼 곳에서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하나의 단계일 뿐이고요. 물론 그 달에 가는 것 자체도 뭐 의미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화성이라든가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첫 번째 단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태어날 때 우주를 가늠할 수 있는 둥근 자국, 달의 크레이터. 하지만 몇 개의 크레이터가 달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미국 콜로라도대 로빈 박사의 새로운 시도. 달 탐사선이 보내온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달 전문가 8명과 일반인 참가자 1000여 명이 공동으로 크고 작은 크레이터를 세는 작업을 시작했다. 뛰어난 소수 과학자의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던 크레이터의 개수. 그러나 함께해서 찾을 수 있던 의미 있는 결과들. 우리 모두의 과학. 함께하는 과학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Comforting to know that we don't know.